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냄새로 남는다. 소리로 남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몸이 기억한다. 박정수는 52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부를 사람이 없었으니까. 쓸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날 그 단어가 먼저 날아왔다. 정수야, 너 엄마야. 정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볼트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났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여자였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색이 바랜 보자기.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똑바로 정수를 보고 있었다. 떨리는 눈으로. 정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들이 스쳐갔다. 12살 생일, 혼자 끓인 미역국, 명절마다 텅 빈 면회실, 고아원 창문 너머로 누군가를 기다리던 10살짜리 아이, 그리고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그 사람이라고?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가세요. 목소리는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평생 꾹꾹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50평생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졌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철물점. 정수는 3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셔터를 올렸다. 새벽 6시.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고 등은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아저씨, 볼트 M10짜리 10개만요. 그래, 잠깐만. 단골 손님이 오면 이름보다 먼저 뭘 찾는지 알았다. 그게 정수의 낙이었다. 작은 가게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선 안 될 곳이었고 정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날마다 퇴근하면 혼자였다. 아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갔고 자식은 없었다.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 꺼내 밥을 먹고 뉴스를 보다 잠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그래도 정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혼자였으니까. 2살 때 버려졌다. 기억도 없는 나이에. 고아원에서 자랐고 16에 사회로 나왔고 맨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가끔 옛날 앨범을 꺼내보면 고아원 시절 사진뿐이었다. 친부모 얼굴은 몰랐다. 이름도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나이 든 여성은 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도 왔다. 가게 문 앞에 그냥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다음 날도 왔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철물점 문 밖에 서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정수 씨 엄마래. 어머 버린 거 아니었어? 정수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오면 잠을 못 잤다. 천장만 보다가 새벽이 됐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수는 결국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딱 한 번만 듣겠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순례였다. 73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이 떨렸다. 정수가 물 한 잔 내밀자 두 손으로 받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22살이었어. 네 아버지는 결혼 1년 만에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 돈도, 집도, 가족도 없었어. 겨울이었는데 고시원 관리비도 못 냈어. 너 등에 업고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순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아원 앞에 1시간을 서 있었어. 발이 안 떨어졌어. 근데 그냥 두고 왔어. 뛰어서 도망쳤어. 네 울음소리 들리는데 계속 뛰었어. 그럼 왜 이제 왔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명절마다 다른 애들은
가족이 왔는데 나만 없었어요. 12살 생일에 혼자 미역국 들려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술래가 울었다. 엉엉 소리내어. 찾으려 했어. 근데 재혼을 했고 새 남편이 알면 안 될까봐 두려워서 그이가 무서운 사람이었어. 평생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럼 남편 때문에 못 찾은 거잖아요. 정수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요. 나는 그냥 어머니 자식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술래는 바닥에 이마를 짚었다. 그대로 엎드려서 미안하다. 정수야. 미안해서 죽겠다. 근데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눈이 오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날 이후 정수는 술래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술래는 밥상을 한참 보더니 또 울었다. 왜 울어요 또? 맛있어서. 정수는 피식 웃었다. 평생 처음 나온 웃음 같았다. 며칠 후 정수는 술래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술래 몸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런데 결과지를 받아들고 정수의 눈이 멈췄다. 이술래 혈액형 O형, 기증자 일치 여부 확인 필요, 과거 서류 대조 요망. 10년 전 아내가 아팠을 때 골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보호자분 혹시 친형제 자매 계세요? 유전적으로 특이한 패턴이 있어서요. 그때는 그냥 넘겼다. 가족이 없다고 했다. 정수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서류 봉투.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 않았던 것들. 거기 적혀 있었다. 입소일 1973년 1월 7일. 발견 장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인근. 발견 당시 아기 손에 쥐어진 물건 파란 실로 짠 작은 손수건. 정수는 술래에게 전화했다. 혹시 파란 손수건 기억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술래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거 내가 직접 짰어. 뜨개질로 너 손에 쥐어줬어. 추울까봐. 정수는 전화기를 든 채로 오래 서 있었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봄이 됐다. 정수는 술래를 가게 근처 작은 방에 모셨다. 다정스런 부모 자식과 달리 어정쩡한 사이였지만 밥은 늘 같이 먹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둘 다 그게 괜찮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술래의 재혼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복 동생 최동철이 나타난 것이다. 45.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술래가 정수와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말은 번지르르 했다. 하지만 정수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동철은 며칠 후 다시 왔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다. 어머니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살던 집도 있고 제가 정리해드려야. 술래가 머뭇거리자 동철이 정수를 흘겨봤다. 그리고 저분은 뭔데 어머니 곁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노인분들 재산 노리는 사람 많아요. 정수는 가만히 있었다. 동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철물점 아저씨가 갑자기 친아들이라고요? 웃기지도 않아. 증거 있어요. 증거. 동철이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아저씨,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이요? 아니면 뭐 갑자기 효자 노릇하려고요? 웃기고 있네. 증거도 없는 사람이. 동철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듯
철물점 아저씨가 친아들? 드라마도 아니고. 어머니가 노망이 드신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사기 많다고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 가로채려는. 동철아, 순례가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제 말이 틀렸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틀렸어. 순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너 지금 몇 년 만에 나 찾아온 거야? 동철이 머뭇거렸다. 그게 바빠서. 3년이야.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어. 내가 뇌출혈로 중환자병동에 입원했을 때도 안 왔어. 내가 또 한 번 쓰러졌을 때도 몰랐어.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 듣고 이틀 만에 왔네. 동철 시선을 피하며 어머니, 그건. 됐다. 그만하자. 정수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음. 동철이 집어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DNA 일치율 99.98%. 이게. 변호사도 이미 만났습니다. 정수가 처음으로 동철을 똑바로 봤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하십니다. 정수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낮고 단호하게 앞으로 어머니 앞에서 사기꾼 소리 다시 꺼내면 그땐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동철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순례 동철 앞에 서서 조용히 동철아, 나 유언장 이미 써놨어. 동철 굳은 표정으로 네? 네, 앞으로 된 거 없어.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그런 아들한테 남길 게 없더라고. 동철 벌떡 일어서며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순례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정수를 바라보고 엄마가 가진 거 다 너한테 남길게.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필요 없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만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순례는 그 말에 그대로 무너지듯 눈물을 쏟았다. 동철이 문을 나섰다. 쾅 소리가 났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해 여름 정수는 가게 셔터를 조금 늦게 올리기 시작했다. 순례가 아침을 차려줬기 때문이다. 밥 먹어. 네, 오늘 춥다. 두꺼운 거 입어라. 알았어요. 모자의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다. 어느 날 순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고 색이 바랜 것이었다. 파란 실로 짠 작은 손수건이었다. 같은 것이 2개였다. 하나는 내 손에 쥐어줬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어. 50년 동안. 정수는 손수건을 한참 들여다봤다. 실밥이 군데군데 풀려 있었다. 얼마나 많이 만지작거렸으면 이렇게 됐을까. 정수는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버리지 않으셨네요. 어떻게 버려? 그날 밤 정수는 고아원 시절부터 써온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1985년 1월 7일. 오늘 내 생일이다. 아무도 안 왔다. 엄마는 왜 안 오는 걸까? 나쁜 사람인 걸까? 아니면 나를 찾고 있는 걸까? 12살 아이의 글씨였다. 삐뚤빼뚤하고 눌린 글씨.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 가을이 됐다. 단풍이 드는 날 정수와 순례는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햇볕이 좋아서 나왔다. 순례가 말했다. 정수야,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년 봄 넘기기 힘들 수 있다고. 정수는 앞을 봤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알아요. 미안하다. 이제 겨우 만났는데.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정수가 천천히 말했다. 저도 처음엔 용서 못할 줄 알았어요. 평생 원망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정수가 순례를 봤다.
파란 손수건 50년 동안 갖고 계셨잖아요. 그거 알고 나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다 미워할 수도 없더라고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수는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다. 그냥 지금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앉아 있는 거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둘 사이를 지나쳤다. 한참 후 순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았다. 그 한마디가 52회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인생은 이상하다. 버려졌다고 끝이 아니고 늦었다고 포기가 아니다. 가장 깊은 상처 옆에 가장 진한 인연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가장 늦게 찾아온 것이 가장 오래 남기도 한다. 정수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엄마가 생겼다. 52살에. 늦었지만 충분하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 지금 이 순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마음 꼭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